안녕하세요. 한국경제연구원 이규석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포럼 자리에 저를 발표자로 불러주신 한국법제연구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과 신성장 산업의 관계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몇 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또 글로벌 100대 기업 100대 유니콘에는 한 개밖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을 보고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작년 자료에도 그랬고 최근에 제가 살펴본 자료에도 비슷한 그런 결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벤처나 스타트업이 많이 투자되고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더 커서 그 유니콘이 되고 더 좋은 기업으로 발전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연구의 배경 말씀드리고 그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의 현황과 그것이 국내에 그럼 들어왔을 때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규제가 있을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내외 신산업 규제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요. 그런 것의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신산업 규제를 가져가야 할지 그런 방향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을 제가 발표 시작하기에 앞서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모두가 알고 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혁명이 그 기업의 생존과 국가의 그런 앞으로의 먹거리,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전략산업을 어떻게 하면 잘 육성할 수 있을까, 세계 주요국들이 다 같이 고민하고 있고 그것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은 그 창업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의성을 높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또 규제를 완화하는 등 그런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신성장 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요. 사실 많이 완화해 주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제 많이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좀 쓴 면이 있긴 한데 제가 알기로 제가 조사할 때만 해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한 900 몇십 건이 그 개선된 상황이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스타트업이 더 잘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가 말씀드렸다시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혁 그런 것을 하고 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서 여러 가지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결과로서 올해 초에 발표한 2022년도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4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하였습니다. 92점 몇에서 95점 몇으로 반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어떤 것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냐, 아니면 규제개혁에 대한 그런 불만족이 있냐라는 것을 물어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규제개혁에 대한 그런 니즈가 있다. 좀 더 가려운 곳을 긁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규제 신설이 아직도 되고 있는 쪽이 있다. 그런 것이 있었고 개선이 미흡하다.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좀 규제를 좀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계가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4차 혁명 시대에 맞춰서 기업들이 신산업 육성에 집중을 하고 있으나 규제 때문에 글로벌 경쟁에서 자칫 뒤처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2년도에 국내 유니콘 기업을 총 22개로 발표했는데요. 그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18개 회사에서 7개가 증가했는데 3개사가 졸업을 했기 때문에 총 22개로 집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로벌 시장 조사 기업인 CB인사이트의 수치로 봤을 때는 14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 14개의 기준은
10억 달러, 기업 가치 총 10억 달러 기준입니다. 이렇게 세계 주요국은 스타트업 창업을 위해서 규제 완화의 지원을 이렇게 강화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사업을 할 수 있을까를 조사해 본 바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2023년도 5월 말 기준으로 CB인사이트에서 발표한 10억 달러, 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유니콘 기업은 1215개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 기업의 총 가치 합은 약 3조 8,6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로 먼저 살펴보면 미국이 과반 이상인 656개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국이 171개, 인도 70개, 영국 51개, 프랑스 25개, 이스라엘 24개, 캐나다 21개, 한국 14개 순입니다. 이것을 다시 100대 유니콘 기업으로 살펴봤을 때는 국내 기업은 단 한 개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스입니다. 100대 기업을 국가별로 살펴보면요. 미국은 59개, 중국은 12개, 영국은 7개, 인도는 6개, 독일은 3개, 캐나다는 2개, 이스라엘 2개, 한국은 1개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이 100대 유니콘 기업 중에서 국내 사업이 가능한 기업이 몇 개고 불가능한 혹은 제한적으로 가능한 기업은 몇 개일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조사하기에 앞서서 2022년도 작년도에 그 다른 연구원에서 비슷한 연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때는 그 유니콘 기업의 기준을 지금 보통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 가치 10억 달러 기준이 아닌 총 투자액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분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한 것이 거의 과반인 것으로 조사되었었는데, 저도 좀 우려를 하면서 이 조사를 진행해 보았는데 국내에서 사업이 가능한 기업은 총 83개였고요. 국내 규제로 인해서 불가능한 것은 8개, 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은 9개로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한 것이 한 17개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글로벌 유니콘 기업들 전체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 이상이라고 했는데 100대 유니콘 기업에서도 미국이 59개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중국이 12개로 두 번째이고 인도가 세 번째였었는데 네 번째가 된 것 같고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많은데 이스라엘도 우리처럼 좀 국내 시장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보다 많은, 두 개니까 두 배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여튼 저희보다 많은 그런 글로벌 유니콘 100대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한국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2019년도에 도입한 이래로 2023년 현재, 그 당시 제가 5월, 6월에 이 과제를 했었는데요. 총 918건의 신산업 규제를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그런 것이 규제로 인해서 못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그 100개 유니콘 기업 중에 17개가 어떠한 규제들로 막혀 있는지 간단하게 그 카테고리를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개 정도의 카테고리인데요. 먼저 공유 숙박 관련 규제입니다. 그 에어비앤비가 굉장히 요즘 유행하고 이제 우리나라 여러 여행객들도 외국 나가실 때 그런 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한 업체가 이제 좀 공유 숙박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부처의 그런 규제와 또 법들의 규제가 있어서 현재 공유 숙박 부분에 그런 어떠한 자유롭게 그 사업을 하기에는 약간 막힘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이 이제 관광진흥법에서는 도시에서는 내국민 대상으로 한 공유 숙박은 현재 불법입니다. 단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면 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농어촌 정비법에서 농어촌 지역 주민 및 6개월 실거주 의무를 두고 있고요. 직접 소유한 단독 주택 요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조금의 그런 다른 규제들이 있는데요.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에 OYO 룸스라는 그런 공유 숙박 및 글로벌 체인 호텔 사업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 바로 하려고 했을 때는 좀 바로 할 수 없다. 불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해서 하면 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그 일반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승차 공유 관련 규제입니다. 많은 뉴스들이 나왔었고요. 그 해외여행 가도 이제 공유 승차 공유나 그런 볼트나 또 그런 앱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택시 이외의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규제를 좀 완화해 주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 법을 보시면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34조에 보시면은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의 경우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그러니까 좀 장기간에 빌려야 되고요.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그래서 주로 이제 공항에 온 외국인이나 이런 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단거리 시내에서는 좀 사업하기가 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81조 보시면은 원래는 출퇴근 시간대에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에 개정을 통해서 그 할 수 있는 시간대를 딱 지정해 주었습니다.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로 이렇게 해서 2시간밖에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업성이 있을까는 약간 의문시 됩니다. 그 밖에도 약간의 그런 제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그 유니콘 기업인 OLA 인도의 대표적인 승차 공유 플랫폼이자 전기차 기업인데요.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승차 공유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뭐 음식 배달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승차 공유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이런 규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원격 의료입니다. 의료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원격 의료가 이제 해소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코로나에 걸렸을 때 그 원격 의료 앱을 통해서 의사분과 이제 상담을 하고 이렇게 약도 받고 했었는데, 그것은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가능했던 것이고, 현재 그냥 의료법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직접 환자가 의료인과 의료인 간의 그런 원격 의료가 아닌 환자와 의료인 간의 그런 의료 행위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례로 디보티드 헬스에서 제공하는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템퍼스에서 제공하는 그런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 질병의 진단과 관련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카리스 위 닥터 로도 이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발표문을 보시면은 조금 자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드론 관련 규제입니다. 드론 관련해서는 그런 작은 드론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하지만은 250g 초과된 비행을 하려면 조종 자격증이 필요하고, 또 산업용 큰 드론이라든지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안티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규제를 받고 있고, 총안법이라든지 그런 무기 관련된 그런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허가나 그런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DG 이노베이션에서 제공하는 그런 소비자용 드론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산업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형 드론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드릴이라는 그런 안티 드론 그런 장비,
상대 드론을 무력화하고 좀 이렇게 부술 수도 있고, 그런 드론의 경우에는 좀 바로 이제 사업화하기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로보택시 관련 자율주행 관련 규제인데요. 데이터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도로교통법 등의 규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관련 기관의 인증 및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는 일부 지역에 한해서 로보택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상용화되지 못한 단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로보택시 관련된 규정뿐만 아니라 배달 로봇 관련된 도로 및 인도의 통행에 관한 규정에 대한 그런 규제도 해소가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런 것들 서비스를 위해서는 여러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그런 보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위험 요소를 판단하고 적절한 보상과 보험료의 그런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로서 뉴로라는 자율주행 로봇 제조사가 무인 택배 배송을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포니 AI도 비슷한 취지로 상용화 전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핀테크 관련 규제인데요. 꼭 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아니더라도 금융 관련 산업은 규제로 다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냥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금융업 다른 것들을 하려고 했을 때 그런 금융 당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인터넷 전문 은행에 관한 그런 어떠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유니콘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암호화폐라든지 그것을 거래하거나 이전해 주거나 저장해 주는 그런 것들도 특정금융정보보호법이라든지 인터넷 은행법에 의해서 이제 좀 제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게임 관련 규제인데요. 게임도 이제 규제가 이제 많은 그런 산업인데, 게임산업진흥법에 보면 무조건적으로 사전 심사를 해야 되고 사행행위를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니콘 기업들이 물론 게임 관련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어떠한 대가성으로 아니면은 경품 같은 것으로 게임 머니를 지급하거나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규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규제 사례 글로벌 100대 기업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가능할 건지 안 할 것인지, 이것이 저의 그런 연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다음으로 스타트업 규제 완화 정책 및 개선 방향을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주요국들은 그 스타트업에 대한 법적 정의를 두지 않고 여러 가지 테크 기업들을 스타트업으로 지칭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그런 스타트업 실태 조사 시 업종에 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8년도 개정을 통해서 대부분이 많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선진국들과 동일하게 스타트업이 테크 기업, 테크 스타트업 비슷한 벤처 캐피털 자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기업,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세계 주요국들이 다 비슷하게 제도 개선, 금융, 세제 감면, 멘토링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오바마 행정부 때 스타트업 아메리카라는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했고요. 트럼프 때도 미국 혁신국을 신설해서 스타트업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이 우리는 이제 스타트업이나 그런 벤처 기업들을 투자하거나 M&A 했을 때 대기업에 대한 그런 시선이 좋지 못한데요. 이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 IBM, 인텔 같은 미국 대기업들이 많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 기업들을 위해서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EU도 마찬가지로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요. 스타트업 유럽 정책을 피고 있고, 여러 그 EU 소속된 국가들이 자금 지원, 세금 혜택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제공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 스타트업의 세금 감면을 첫 해에 100%, 다음에 50%,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세제 혜택을 12.5% 법인세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최초로 2015년도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서 규제 완화를 시도했고요. 최근에 테크네이션을 해서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이제
그런 것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이제 했습니다. 중국도 이제 중국은 주로 정부 주도의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하는데요. 특이하게 중국도 대기업인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직접 투자, 입주 공간 제공, 자문 서비스 등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벤처 투자 2016년 기준으로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전체 투자액의 42%를 그런 대기업들이 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그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는 이제 스타트업 인디아를 이제 해서 비슷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을 대체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글로벌 유니콘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실패를 용인하는 그런 탄탄한 창업 문화가 있고요. 이스라엘 스타트업들이 실패를 하더라도 그런 의무만 정확하게 지켰다면 불이익은 받지 않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을 공략을 사업 초기부터 목표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대기업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같은 기업들과 연계해서 창업 촉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벤처 투자 자금의 60%가 이제 정부 관련 자금이고요. 민간 투자 자금을 조금 더 활성화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민간 투자가 잘 이루어지려면 그에 맞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지원 정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그 벤처 투자 세제 공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 같은 부분이고요. 멘토링, 교육, 네트워킹 지원 사업도 국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개선 방향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 규제 완화 및 규제 공백 해소 분야인데요. 살펴보았듯이 100대 유니콘 기업 사업 중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사업이 17개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여전히 규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규제 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것을 사업화하더라도 2년을 하고 2년을 연장받고 그 이후에도 또 어떻게 하려면은 그 이후에는 재정이나 어떠한 그런 법률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공백 상태인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백이 해소돼야 할 것이라는 그런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갈등 조정 컨트롤 타워 구축 및 신구 산업 간 상생을 위한 방안 모색입니다. 규제 개혁을 위한 그런 컨트롤 타워가 현재 있긴 있죠. 그런데 이제 부처 단위의 어떤 소관 법률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충돌했을 경우에는 좀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신구 산업 간의 그런 갈등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에 그런 한 걸음 모델을 법제화하고 상생 조정 기구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런 것들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혁신 기술의 풍부한 금융 지원 및 세금 감면 혜택을 줘야 된다 그런 부분인데요. 다 그냥 말뜻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연계 강화 및 글로벌 시장 공략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대기업들이 좀 스타트업이나 벤처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 CVC가 이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관련 규제가 완화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해야지 글로벌 유니콘이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국내 대기업과의 그런 연계도 중요하지만 좀 글로벌 대기업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그런 대기업과의 창업 보유 시스템이나 창업 촉진 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벤처 투자나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회수 시장의 다양화도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는 특히 그 IPO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 회사가 개발을 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우리 회사가 성공해야 된다 이런 좀 생각이 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들도 또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조금 부족한 부분인 M&A 부분의 활용도가 좀 더 제고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에 조금 개선 방향은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방향 제시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규석 부연구위원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본 주제는 유니콘 기업과 신산업 규제에 관한 아주 핵심적인 쟁점 사항이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역시 세 분의 토론자와 함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토론자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발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자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최수정 연구위원님이십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계십니다. 예, 다음은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 법제전략팀의 박기선 부연구위원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IT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구태원 법무부는 린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첫 번째 발표와 마찬가지로 토론자 분들은 7분 내에 토론을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순서대로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최수정입니다. 제5차 규제혁신법, 제15차 규제혁신법제 포럼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신산업 관련해서 사실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을 받으면 여전히 저는 사실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제자분들께서 그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도 어떤 그 투자라든지 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이제 비즈니스 모델 관련해서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발제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그 부분은 이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사실은 이제 그 당시 유니콘 기업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이제 부상하던 그때여서 사실 이 유니콘 기업의 해외에서 이제 CB인사이트에서 발표하고 있는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때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도 이제 뭐 핀테크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공유 경제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되었었는데, 오늘 발제자분께서 또 연구하신 결과를 또 들어보니 여전히 그 당시 논의되었던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지금 물론 규제가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그 규제는 여전히 남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사실 가장 어려울 때인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이제 규제를 또 뭐 설계를 하고 또 집행을 하는 기간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디지털 환경 속에서 굉장히 기업 환경들이 급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떤 잠재력을 또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서 규제 정책과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어떤 규제들을 그냥 설계를 하고 잊어버리면 되는데, 지금은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이것이 지금 시점에 있어서도 그 적합한지를 계속해서 좀 봐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는 그 규제하고 잊어버리면 되는 그런 규제 패러다임에서 최근에 논의되는 규제 패러다임은 사실은 이제 적응, 그리고 또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그런 규제 정책으로서의 변화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사회 변화 속도라든지 이런 환경 변화가 굉장히 급속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정식 제도는 아니지만 사업 영향 평가라는 제도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듯이, 사실은 계속해서 이 규제의 효과성,
이 규제가 처음에 입안됐을 때 그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이제 좀 점검해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규제 정책 재정비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서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규제라는 것이 생기고 나면은 그 개선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발제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배달 로봇의 경우에도 사실 2020년도에 규제 샌드박스로 시작이 되었지만 올해 드디어 관련해서 법안들이 이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속도 속에서 2년 내지 3년이라는 그 갭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규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규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와 또 정책 주기 전반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광범위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돼야 되고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강조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소규모 기업이나 일반 저 같은 이제 시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해관계자 참여를 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규제라든지 법령들이 이제 개정이 되면 입법 예고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한은 이 입법 예고에 관련해서 의견을 좀 내기도 어렵고, 또 이런 의견들이 어떻게 반영되는 건지도 잘 그 팔로우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소관 부처라든지 어떤 규제 기관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사후 영향 평가 제도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는데 제가 이제 보다 보면은 사실 이제 검토를 하는 일을 한번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후 영향 평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규제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효과성을 좀 분석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들이 사실은 이제 규제 기관에서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분석이 좀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굉장히 특히 이제 최근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중소벤처기업 을 주로 연구를 하다 보니 아까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이제 얘기도 해주셨고, 이 스타트업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가장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창업지원법상의 창업기업, 그러니까 7년까지를 창업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창업기업이나 아니면 벤처기업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특히 이제 그 창업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 같은 경우 소규모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있을 때 규제 환경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역대 정부별로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3년간 신설 강화된 규제 건수를 좀 살펴봤더니 그래도 다행히도 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를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물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행정규제 기본법상의 행정규제, 즉 등록규제에 한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규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의 굉장히 일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리가 되고 데이터가 이제 그 관리가 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쨌든 규제가 조금 이제 신설 강화된 규제가 줄고 있다라는 건 좀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그 관리되는 행정규제 대상 중 이제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로 올라가는 흔히 규제, 중요 규제라고 말하는 것들이 보통 이제 그 비용이 그 연간 100억 원 이상의 그 규제 비용을 하는 것들을 중요 규제로 구분하는데, 2017년도 5월 이후 한 5년간 이제 그 정부의 신설 강화 규제를 규제 비용별로 이제 규제정보 포털과 규제개혁위원회 이제 그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연간 비용이 100억 원 이상인 규제 건수가 약 59건이었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그런 규제는, 관련 규제는 45건으로 파악이 돼서 상당수가 이제 그 중소기업, 아까 말씀해 주신 어떤 그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기업, 그러니까 스타트업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 중소기업 관련 규제는 굉장히 이제 많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이제 규제가 다 입법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있다고 해서
나쁜 거는 아닙니다. 다만 규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존 규제를 개선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어떤 에너지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역량을 반드시 좀 평가를 제대로 하고 좀 이해관계자 논의가 진행되고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해주신 이제 그런 비즈니스 모델 중에 사실은 이제 어떤 플랫폼 관련해서도 여전히 이제 기존 업계 간의 갈등이 지속이 되고요. 최근에 있어서도 이제 리걸테크 관련해서도 계속 갈등이 지속된다는 게 이제 보도가 됐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이제 공유 경제 중에서 특히 이제 그 승차 공유 같은 경우 여전히 이제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차 공유 같은 경우는 뭐 우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거대한 그런 데카콘들을 넘어서는 그런 기업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예전보다는 많은 규제가 개선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OTT에서 여러분들께서 스타트업의 어떤 규제, 비즈니스와 규제 관련해서는 그 타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시면 좀 스타트업들의 좀 그 고민을 많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격 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2018년도에 굉장히 제가 재미있게 봤던 비즈니스 모델이 디지털 알약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도 이것이 어떤 약인지 아니면 의료기기인지에 대한 부분과 또 원격 진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불확실하다는 것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때 봤던 유니콘 기업의 그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도 이제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신산업 관련해서 빠른 기술 개발 속도와 규제 형성 속도 갭이 있어서 이런 규제 지체라든지 규제 공백이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규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되고 또 관련해서 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좀 이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지 진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시그널이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이제 모델들을 살펴볼 때 이게 가능한지 아닐지에 봐서도 이게 규제 리스크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이제 제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좀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게 가상자산 시장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그런 규제적인 법률, 그 규제적인 목적도 규제적인 그런 성격도 좀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어떻게 혁신을 저해야 하는지 아니면 금융소비자 보호와의 균형성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배달 로봇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2020년도부터 배달 로봇에 대해서 규제 샌드박스가 있었고 실증이 있었고 또 연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드디어 이제 3년 만에 이 부분이 이제 좀 해결이 돼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는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산업의 기술에 대해서 규제에 대해서 리스크를 좀 이제 테스트를 하고 검증을 하는 그 과정인데 이게 과연 3년이라는 기간과 신산업이라는 것이 정합적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선 제가 이제 그 신산업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이게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보다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규제 그 제도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좋은 제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몰 규제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해서 그 규제가 지금에도 현실에도 맞는지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발제자분께서도 이해갈등 조정을 위한 민간협력 규제 거버넌스는 좀 차별화가 필요하고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한걸음 모델이라든지 해커톤 회의라든지 그동안 계속해서 이런 이해갈등 조정을 위한 그 협력 그 규제 거버넌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좀 이제 검토를 통해서 나아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마무리해 주시죠. 예,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이제 그 규제 혁신 논의에서 이해관계자의 좀 적극 참여가 더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토론 준비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박기선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 박기선입니다. 먼저 오늘 그 좋은 자리에 토론자로 함께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규석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사실 유니콘 기업 육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그 이면에는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들이 성장해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규제 완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는 그 발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그 모든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신산업, 신기술 분야의 일정 기간 혹은 일정 범위 안에서 규제를 유예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앞서 이규석 박사님 말씀하신 것과 이제 더불어서 지난달에 19일인가요? 그때 최근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그 승인된 건수가 1000건을 넘었다고 이제 대대적으로 정부에서 관련 그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실상 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승인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 유치라든지 아니면 그 매출 증가 혹은 이들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는 아주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사실상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상당 부분이 실증 특례로 이루어지는데, 이 실증 특례 그 기간을 거쳐서 정말 완전하게 규제가 해소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실제 그 규제 해소가 돼서 기업들이 계속 관련 사업을 이어가는 데는 한 50%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자체와 관련된 그 문제점 지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문제점 지정에는 그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현재 6개 분야로 이제 나누어져 있고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 의해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운영 체제와 관련돼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고, 발제자께서도 앞서 그 발제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처가 이제 관련되어 있어서 관련 규제들이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와도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 다양한 연구계 등에서는 규제 샌드박스의 운영 체계와 관련해서 좀 그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현재 분야별로 나누어 있는 것들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러 부처와 관련된 그 사업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단일 부처 혹은 단일 기구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각각에 대한 규제들이 개별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개별 법률을 소관하는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좀 임하지 않는다면 실제 규제 개선의 책임성 측면에서는 좀 효과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발제자께서는 신산업 규제 개선을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의 그 통합 논의에 대해서 어떠한 좀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요. 앞서 그 발표해 주신 여러 가지 신산업 규제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 혁신 기술의 풍부한 금융 지원이나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세계 주요국의 스타트업에 대한 창업뿐만 아니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그 시사점을 이야기를 해주셨고, 당연히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창업뿐만 아니라 그 성장 과정에 있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들어주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R&D 분야의 투자 스타트업에 대해서 세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내에서 앞서 최수정 박사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스타트업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그 창업 기업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창업 기업과 관련된 지원 법률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 제도들을 두고 있고, 조세 관면과 관련해서도 여러 지원 제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런 프랑스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그 기초연구법에서 보면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업 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 부서로 인정을 받게 되면 여기에 투입되어 있던 연구나 인력개발 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하고 있는 것들이 그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고, 대부분의 그 중소기업들, 즉 스타트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그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R&D 분야 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해주신 그 프랑스의 사례나 우리 법의 다양한 규정들을 통해서 좀 이미 많이 반영되어 있는 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제자께서는 또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앞서 그 기업
기업형 벤처캐피탈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와 관련돼서 기업형 벤처 캐피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이제 저희가 숙제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외부 자금 비중을 40%로 제한하는 것, 그리고 해외 벤처 투자 비율을 최대 20% 제한하는 것. 이것이 실질적인 그 벤처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도 이와 관련해서 전자에 대해서는 그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해소를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지만 후자, 즉 해외 투자 요건 완화와 관련된 사항은 아직 특별한 논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해외에서는 CVC와 관련돼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지 않다라고 알려져는 있는데, 앞서 다양한 국가에 대한 사례 연구를 하셔서 혹시 이와 관련돼서 외국에서는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하고 있는지, 진짜 우리나라 규제가 과도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제자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준비했던 내용은 그 발제자께서 이미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어서 생략하고요. 본 이제 발표문을 통해서 사실 규제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이제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체감을 하고 있고, 또 법학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그 입장에서는 관련해서 입법적인 연구 또한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최수정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작되었을 당시에 논의됐던 다양한 분야의 규제들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좀 크게 달라지지 않는 분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유 숙박과 같은 경우는 사실상 4년 전의 논의와 현재 논의가 크게 달라진 바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서 잠시 이야기 드렸지만 규제 샌드박스 제도 자체에 대한 좀 비판적인 목소리에 저희가 많이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결국은 기술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관련 융복합화 현상들이 점점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상 신기술이나 신산업에 대한 입법적인 요구도 다양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수요 또한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예외적이고 임시적인 제도를 통해서 어떤 규율을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각각 분야의 좀 특성을 고려해서 입법 과정에 있어서 기술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규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좀 입법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문제와 해외 투자 제한 사례,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인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토론은 구태원 변호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법제연구원에서 너무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항상 이런 데 오면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 규제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고 다른 나라에 비추어 혁신을 촉진하지 못한다는 좀 우울한 결론을 얘기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처방들이 제시되는데 그것이 오랫동안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규제를 이렇게 잘 개선해서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법제연구원께서 계속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자의 발표를 너무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진단과 결론에 동의하고요. 그에 관해서 이제 제가 좀 평소 관심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발표자의 견해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규제라는 것은 사실 합리적인 규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없애야 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고요. 달리 표현하면 막는 규제, 일방을 편드는 규제 이런 것 같은데요. 운동경기의 규칙처럼 양 당사자에게 공평한 결론과 과정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우리나라 상황이 다른 나라들, 특히 잘하고 있는 나라들, 발표자가 말씀하셨던 선진국들과 달리 혁신 세력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가 중립을 지킨다고 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세대를 아들 세대가 이겨야 되고, 대기업을 스타트업이 이겨서 다음 단계로 또 다음 세대로 나가야 되는데, 이럴 때 당연히 기득권 기존 산업은 법률로 보호되는 강력한
규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장벽이 되는데 정부가 거기서 중립을 지키고 있으면 안 되는 거겠죠. 한쪽에서 실험해 볼 수 있고 도전해 볼 수 있는 룸을 열어줘야 되는데 즉 정부는 기득권보다는 혁신산업 쪽에 기회를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정권과 상관없이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어서 좀 룸을 열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예외적인 제도잖아요. 이게 원칙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에 관해서 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뭐 타다 사태에서 보면 국토부가 아예 100년 된 택시 산업의 편을 들어서 법을 만들어 내는데 일조를 했죠.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긴 합니다만 한쪽에서는 뭐 타다 같은 걸 좀 실험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발표자가 잘 지적하셨듯이 우리는 규제 샌드박스로도 그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제도 문화가 이렇게 혁신을 가로막는 또 정부가 그 가로막는 역할을 상당히 하고 있는 것에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좀 발표자의 견해를 좀 듣고 싶고요. 제가 거기서 좀 포착해야 될 포인트는 자치와 분권이 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카풀 같은 게 교통수단이 좋지 않은 시골 산간에서는 필요하잖아요. 읍내역에 내렸는데 택시가 없어요, 밤에. 뭐 이런 상황에서는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장이 우리 동네는 카풀을 허용하겠다라는 재량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국회가 만든 법률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라이센스에 있어서 한 줄을 더 추가해주는 입법이 좀 필요한 입법으로 해결하면 좋겠는데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한 줄씩 넣어두면 자치단체장이 자기의 책임과 권한으로 우리 고장에 우리 고향의 고장에 필요한 제도를 좀 달리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혁신 산업이 싹 틀 수도 있고 그게 뭐 잘 아시는 이제 연방과 지방 정부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뭐 주마다 다른 그런 제도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특히 시민, 서민 또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이런 우리가 지금 다 얘기하는 이 스타트업들은 되게 국가 기관 산업이라기보다는 생활 밀접 서비스에 가까운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고향마다 고장마다 좀 달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법제도 개선을 좀 자치단체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좀 개정해 나가는 국가적인 큰 틀은 어떤가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발표집에 넣어놓은 자료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러한 이제 정부가 기득권의 편을 드는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이 양상되는 것의 가장 큰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신산업 신서비스가 나왔는데 이미 규제가 있어요. 금지 규제가.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타다금지법을 미리 만들어놨나? 원격 의료가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 금지법이 있어. 드론이 세상에 처음 나왔는데 드론 금지가 돼.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드론은 그걸 항공기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기존 항공법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손바닥만한 드론이 어떻게 항공기입니까? 아닌데 그걸 갖다 붙인 거죠. 이렇게 견강부회적으로 법 해석을 하는 것으로 쉽게 규제를 창설하는 게 지금 우리 법제도 문화의 대부분의 현상이라고 보이고요. 사실 규제가 늘어났다고 할 때 그런 계산이 되는 신규 규제는 국회를 통과해서 신법으로 막는 것은 적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아까 조사해 주셨던 많은 사례 중에 못하게 하는 것은 이미 그 법은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법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약국의 배달 금지라는 것은 아예 배달이라는 단어는 약사법에 등장하지도 않거든요. 약사는 약국 내에서 약을 판매해야 한다는 50년대의 법을 가지고 배달 금지로 확장을 시킨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확장 해석 또는 형법에서 금지하는 유추 해석으로 규제를 확장해서 쉽게 금지를 설정하는 것이 저는 90%라고 보거든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정말 강하게 지적을 하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자. 즉 드론이 나타나면 드론법을 만들자. 드론은 항공기가 아니다. 드론을 배달했으면 드론 배달법을 만들자. 이렇게 정부가 입장을 취해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혁신이 실험을 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새로운 규제는 그 실험을 해야 그 현상을 눈에 알고 부작용을 알게 돼서 맞춤형 규제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 거대한 항공기에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놨던 법을 갖다 붙이고 자동차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자동차 관리법을 배달 로봇에다 갖다 붙이니까 뭐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제대로 된 실험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바로 이런 낡은 법률을 신산업에 확장 적용하는 정부의 해석 관행
해결하는 것에 좀 집중해야 된다고 느끼에 대해서 발제자 생각을 좀 듣고 싶고요. 이건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9년 이래 이제 발표 간단하게 몇 개만 더 여쭤보겠는데 발표자께서 연구하신 유니콘이 우리나라에서 규제를 적용할 때 17개 정도가 되지 않는다 하는 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연구는 유니콘이 아니라 최근 1년 동안 누적 투자액 기준으로 100개를 뽑았었거든요. 아산 나눔재단이 한 건데 이거는 초기 스타트업이에요. 하지만 세계적으로 투자액 기준 100대라는 것은 굉장히 트렌디하다는 얘기죠. 트렌디한 초기 스타트업에게 그 산업을 보았더니 기존 규제와 충돌이 많아서 뭐 30% 이상 불가능한 걸로 나왔었는데 이미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로 성장한 유니콘들은 이러한 초기 스타트업들이 7년에서 10년 정도 기간을 거쳐서 성장한 이후에 결과에 해당하는 연구잖아요. 그래서 처음과 끝을 보여주는 연구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이런 모든 규제를 겪고 일어났고 여러 가지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성장해낸 유니콘이 된 기업들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운 거죠. 이것은 규제 환경을 정말 어렵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를 해소한 것이라고 보는 것에는 이제 그 부분은 저는 좀 동의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임시 허가와 실증 특례는 소수의 기업에게만 부여되고 그리고 부가 조건이 너무 많이 붙어서 절대로 수익이 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즉 주무부처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실증 특례 부가 조건에다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통계에 규제 해소된 것으로 반영돼서 유니콘 기업의 우리나라의 그 사업 가부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지 발표자께 좀 여쭤보고 싶고요. 공유 숙박이나 비대면 진료 등 아까 말씀드린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허용돼 있는데 우리는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 때문에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들입니다. 공유 숙박, 비대면 진료, 또 승차 공유, 또 최근에 법률 플랫폼 등 전문가 자격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 기존 라이센스 사업자와의 갈등인데요. 이런 것에 있어서 정부의 입장이 중립을 지키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요구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득권의 편을 드는 결과의 다름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발표자께서 공감하시는지 또 어떻게 이것을 잘 설득해내고 정부의 좀 입장 변화를 이끌면 좋을지 한번 발표자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현재 그 규제 정책 전체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동시에 규제 샌드박스 자체에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특히 그 지자체장에게 좀 재량권을 부여한다 이런 부분도 좀 인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발표는 환경 규제이기 때문에 좀 비교적 좀 규제를 강화하는 게 국제적인 어떤 추세라고 한다면 신산업 전략은 대부분 규제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나 일본도 규제 샌드박스를 지금 적용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세 분의 토론 내용을 잘 정리해서 시간이 조금 오버되었습니다만 한 3분 정도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보다 더 많은 그런 정보를 또 알려주시고 또 규제 정책 전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특히 최수정 박사님께서 이제 그동안 규제 그런 개혁 관련해서 히스토리부터 해서 여러 가지 들을 수 있었고요. 또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질문을 주시지 않은 것 같아서 뭐 그것은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그 박시선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주시고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이 연구는 주로 그 유니콘 사례에 대한 연구였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그런 개발이라든지 정책 물론 사례는 조금 들긴 했지만 개선 방향을 이끌기 위해서 좀 깊은 그런 고찰은 없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부분에 한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규제 샌드박스를 좀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어봐 주셨는데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근데 현실상 그런 부처 간의 그런 그 부처 소관 법률을 넘기는 것을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면들이 있고 이게 실행하기에 좀 그런 허들들이 있는데 그런 실행 방안은 제가 깊이 생각해 보진 못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세금 감면 혜택이나 투자세 공제 같은 부분, 법인세 같은 부분은 그 미국이 IRA법이라든지 반도체 지원법을 이제 하면서 여러 그런 지원책을 내놓고 그것에 맞춰서 EU도 똑같은 법들을 만들고 또 일본도 만들고 중국도 만들고 그렇게 이제 여러 주요국들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비슷하게 경쟁국들과 이제 그 글로벌 마켓에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R&D 같은 경우에 25%, 뭐 투자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 30% 수준의 미국에서 만약에 제공하고 있다면 우리 기업들에게도 그 정도 수준의 그런 세액 공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CVC 관련해 갖고 외부 자금 40% 제한과 해외 투자에 대해서 20% 제한이 지금 있어서 우리나라 CVC가 좀 잘 안 된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이제 40% 규제는 이제 풀어줄 것 같고 이제 해외 투자 20%가 이제 남아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 자본시장 연구원에서 작년에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해외 그 벤처 CVC 같은 경우에 그 해외 투자를 한 30 몇 프로 이 정도 했던 것으로 이제 제가 기억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숫자로 20% 이렇게 끊어놨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역할이라든지 자유롭게 이제 투자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벤처 투자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구 변호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그런 법제에 대한 시각을 저한테 좀 알려주신 것 같고 제가 이제 변호사나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면도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좀 어려운 면도 있지만 너무 좋은 의견들을 많이 코멘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 사업과 그런 기존 사업의 기득권과 이제 신산업 그런 것이 이제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부가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기득권 쪽을 기존 법률이 있기 때문에 좀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의견을 주셨는데 어렵습니다, 변호사님. 또 지방 분권과 이제 중앙의 그런 국회와의 문제 이런 것은 제가 조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이제 뭐 드론, 원격 의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신산업이 나타났을 때 기존 이제 파지티브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의 규제에 빠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이 이제 규제 공백으로 이제 규제 공백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거티브 규제로 현재 많이 보호해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 싶은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어떤 산업에 있어서 이 정도는 용인해주고 이 정도는 이제 개발도 하고 사업화도 시켜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처져서 신산업 스타트업들이 유니콘으로 갈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정도 수준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그러하지만 오늘 두 번째 발표를 통해서 정부의 어떤 규제 방향이 조금 더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좋은 발표를 해주신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토론자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발표를 마치고 모두 첫 번째 세션을 다 마치게 된 것이죠. 이것을 마무리하고 다시 마이크를 김종천 센터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